강용입니다. 진짜 일어나는 줄을 몰랐어요. 되게 와서 처음 느끼는 느낌이 좀 되게 가족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래서 되게 뭔가 편안하게 오늘 1시간 가량을 이야기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늘 사업을 유스킨 사업이 어떻다 이거보다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제 강의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다 처음이신 것처럼 리액션 해주시면 더 네.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네. 식사 뭐 드셨어요? 고구마요. PR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좀 전에 냉면을 먹고 와서 여기 건너편에서.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파트너 사장님과 제 와이프와 같이 이제 냉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파트너 사장님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자기가 너무 면을 빨리 먹다 보니까 자기는 다 먹고 자꾸 그 달그락달그락 소리만 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냉면 먹는데 왜 달그락거리지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오늘. 그러고 나서 냉면 먹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전부 달그락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들리는 거와 느껴지는 게 다르구나. 그걸 오늘 새삼 또 느껴서 이거를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분명히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도 있고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연차 수가 좀 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03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떨 때 초심이 흔들리면서 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초심이랑 흔들리게 강의 내용은 변함없이 좋은데 내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고 내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만약이라도 흐트러진 그런 게 있으셨다면 같이 오늘, 근데 또 제 강의 때부터 뭐 자세를 꼿꼿이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 시간만큼 집중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얻어가실 게 제가 드리는 것보다 가지고 가실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건데, 뉴스킨을 2년 정도 하면서도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제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와이프 이제 부부 사업으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금 전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정말 생생한, 아마 강의 보셨던 것들은 아마 사업 설명에 관한 거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상세하게 저희의 2년간의 스토리를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원래 항상 인사드릴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터 강영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저는 제가 20살 때부터 무언가 어떤 일을 하건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사장님들처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자기를 수식해주는 문구가 무조건 있어요. 학생, 대학생 누구입니다. 아니면 저는 공부하는 누구입니다. 근데 그 수식어에 저는 묻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항상 주체적인 삶을 찾아왔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되게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과 별개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체적인 삶,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땐 저는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메뉴를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하는데 그 선택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우선권과 선택 결정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쫓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야 됐고, 그렇게 해야만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아왔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임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내가 주전으로 뛰느냐 안 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비즈니스와 별개로 친구들을 만나도 그 친구의 삶, 본인의 삶에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방관자,
그냥 관람객 정도로만 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항상 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거를 좀 많이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 74년이라는 이 숫자가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신 분들도 모른 척 해주세요. 74년생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죽기까지 남은 어떤 연도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나 아모르 파티라는 이야기는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죽음을 생각하라, 내 삶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 안에는 저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라는 걸 항상 깨닫고 있거든요. 삶의 끝이 있다는 이 유한성 자체가 제가 삶을 매일매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5살쯤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살쯤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5살의 어린 마음에는 진짜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뛰어간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죽는 꿈을 꿨어. 엄마 아빠가 어떤 불구덩이 속으로 바퀴가 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을 봤고 내가 연이어서 따라 들어가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황하셨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애한테 뭐 진짜를 알려줘야 되나, 약간 산타클로스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대답은 들리지 않고 내가 어저께 했던 오늘 나중에 오해할 게임기처럼 전원이 그냥 꺼지는 건가? 나의 기억이 모든 게 사라지나?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저는 뭐 어제도 그랬고 되게 수차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요.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 과연 이 생이 끝날까? 되게 매일매일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는 과연 언제 죽을까? 과연 70년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애늙은이 같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끝이 있다라는 그 끝점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 말씀드리는 것처럼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도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임하고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제가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이게 우선 결정권이 있는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왜냐면 저는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저한테는 이 단 한 번이기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다는 전제 자체가 중요한가 안 한가? 이게 과연 지금 결정했을 때 중요한가? 아니면 5년 뒤에 결정했을 때도 그 결정이 맞았을까라는 걸, 중요한 거를 바로 볼 줄 알게 해주는 눈을 가지게 해준 것 같아요. 어렵죠, 좀 내용이. 좋아요. 아마 식사하고 오셔서 다들 좋은 내용인데 하면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좀 가볍게 가볼게요. 제가 23살 때 사진이에요. 그냥 딱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린 놈이 겉멋이 엄청 들었죠. 23살 때 저는 이제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나서 제대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그 꿈을 꿔요. 난 나가서 세상 멋진 남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제대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대학교에 붙어있던 적도 없고 저는 공부라는 것도 하지 않고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던 걸 내가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면 그때는 페이스북이 유명했으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즐겁게 재밌게 읽었던 책의 저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 회사를 나중에 설립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이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을 찾아서 가요. 제가 커피는 사드릴게요. 시간만 1시간만 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전으로 많이 배우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뛰어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다행인 건 제가 어떤 막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커피잔을 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좋았고, 그리고 어떤 담배를 든 모습 그런 것보다는 저는 책을 든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남들한테 잘 보여야지라는 것보다 제가 멋있는 걸 그냥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졸업하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그 폴로를 아시죠? 여기? 네. 폴로라는 브랜드 인사팀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오. 정말 행복했었던 시간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여기 계신 분들의 회식 자리에 저는 아직도 갈 정도로 이미 퇴사한 지가 6년 가까이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한계점을 봤어요. 회사라는 조직 문화라는 걸 들어가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 이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다 취준생이었겠죠. 너무 부럽다라는 말을 들어오는데 저는 딱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사표를 써봤어요. 왜 그랬냐면 팀장님의 삶이 저의 결국 미래잖아요. 그것도 잘 쳐준 거죠. 팀장님 정도만 돼도 성공한 거니까 직장인으로. 근데 그 팀장님의 삶을 제가 팀장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분의 삶을 제가 동경할 수가 없었어요. 답이 너무 나온 게임을 바라보는데 저렇게 유능한 분이 왜 저런 라이프 스타일밖에 못 즐기지? 이게 너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사표를 바로 써두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거기 안에는 제가 인사팀이다 보니까 어떤 그 기록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다 연세대 스카이라인이에요. 연세대, 경희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리님?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결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바라보는 그 그릇 안에는 그분들밖에 없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다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잠실에 집 해준대. 되게 저는 이때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는 일단 서울에 살질 않고 서울에 살 돈이 있으면 서울에 사셨겠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이 부의 세습 같은 게 이루어지는구나 실제로. 그걸 바라보는데 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건 남들은 좋다고는 하는데 제 스스로의 어떤 미래, 곧 닥칠 미래가 너무 불안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그러면 빚잔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기에 외제차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됐어요. 딱 6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그럼 뭘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굴레 안에서의 가장 베스트인 사람을 찾게 돼요, 당연히. 그래서 전 나와서 보니까 제 사촌 형이 무역회사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사표를 쓰고 나와서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 일을 넥타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일을 할 때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다 하는 말이 허봐 랄프 로렌을 입지 뭐하러 나와서 사서 고생하냐.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들한테 명확히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힘든 건 내 삶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게 1%라도 나는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 근데 랄프 로렌에 만약 있으면 잘 될 가능성이 제로다. 1%라도 가능성이 높다면 난 당연히 거기에 베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니까 다들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호기롭게 600만 원 정도 모아놨던 돈으로 저는 제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다들 모두가 꿈꾸죠. 내가 하면 성공하지. 똑같았어요, 저도. 내가 하면 성공해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600만 원이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 600이 어디 갔지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활비에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사업이라는 마인드가 세팅이 돼 있지 않은 채 사업이라는 걸 하려고 용기를 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얼마나 사업에 무지했냐면 넥타이가 만약에 20만 원어치가 팔려요. 경사죠. 하루에 한 개 나갈까 말까였는데 20만 원이 나가면 경사에서 친구들을 다 불러요. 야, 나 부자 될 것 같아. 먹어. 고기랑 고기 다 사줘. 2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빚을 또 탕감하기 위해서 정부에 찾아가서 어떤 청년 창업 대출을 해달라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가 제가 살면서 가장 재정적으로 바닥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결정권, 아까 제가 말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랄프로렌에 다니면서 제일 이상했던 건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저는 점심시간 말고 밥을 먹고 한 2시쯤 딱 졸릴 때 커피를 먹고 테라스에서 한 30분 정도 여가를 좀 즐기고 싶은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유도 있었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즐길 수 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물론 먹는 거에 대한 값은 싼 거를 먹어야 되지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전직이었던 제 수트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고 수트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잘 되면서 밀라노나 뭐 뉴욕 이런 데다가 지사를 낼 생각으로 프랜차이즈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때는 상해 원단 박람회를 가서 원단 사업까지 하려고 법인을 만들고 엄청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던 때였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는 제 나이 어찌 보면 31~2살 때 그 나이대가 만지지 못하는 돈을 만지게 됐어요. 되게 행복했었죠. 왜냐면 그때는 돈이 벌리는 구조 이런 걸 넘어서서 소득의 크기만 저에게는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삶을 온전히 누리자고 해서 그냥 제가 마음에 뭐 다음 주에 여행을 갈까 하면 지금 당장 티켓팅해서 LA를 넘어가고 그랬어요. 정말 원하는 삶대로 다 펼쳐지다 보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 삶이 영원할 줄 알았고 반대로 보면 영원하길 되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는 수트 사업을 하기 전에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계속 고심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내가 원하는 삶, 아까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차 이거를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내가 결정해서 살 수 있지? 왜냐면 내 연봉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차, 집 같은 거를 어떤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사람들은 야 너 연봉 얼마 받아?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과연 성장을 했을까? 그 친구는 성장을 했을까? 돈을 버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이 얘기는 말씀드릴 게 제가 그 23살쯤에 알바할 때 우연히 찾게 된 성공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저한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데 어렸을 때 다들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네. 제가 처음 알바했던 게 그 신세계백화점 가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면 이렇게 빨간색 모자 쓰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주차 안내요. 빨간색 모자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차 일로 오면 여기에 빈 공간이 있다. 일로 오셔서 여기 차 대셔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파킹까지 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처음 알바였는데 첫날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럼 신세계 구내식당에 모든 백화점 직원들과 다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혼자 앉아있고 되게 기름긴 누군가가 입었던 그 옷과 모자를 쓰고 멋있지 않은 모습이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급식판 여기 건너편에 딱 요 정도 거리에 어떤 남자분이 한 명 앉아있어요. 근데 그분 주변에 전부 여자인 거예요. 심지어 그 누나들이 또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쁜 누나들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꽃밭에 어떤 한 남자가 앉아있고 저는 제 주변에 뭐 묻을까봐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데 또 이제 이상한 거죠 뭔가. 저 친구는 왜 저기 앉아서 제가 생각하기로 꽃밭에 앉아있고 왜 나는 여기에서 이 기름기 묻은 옷을 입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불쌍하게 밥을 먹지?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친구는 알바몬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브랜드 옷 매장직을 선택했을 뿐이고
저는 제가 제 발로 주차 안내요원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단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그날부로 그만뒀어요. 그날부로 그만두고 집에 가서 바로 했던 행동이 알바몬을 켰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일 핫한 브랜드에 들어가야겠다. 그때 당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조금 브랜드 가치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브랜드가 정말 탑이었어요. 그거 입고 가면 약간 약간 이렇게 되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리바이스에다 지원을 해야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리바이스는 모집 공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리바이스 매장에다가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주말 알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못 하고요. 주말 알바를 하고 싶으니까 되게 이러면 일단 매니저님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매니저 누나가 봤더니 저희 주말 알바 안 구해요. 바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대학생들 네 하면 끊겠죠? 근데 저는 하기 위해서 전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구하시더라도 만약에 주말 알바가 필요한 시점에는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니까 저한테 먼저 우선권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무대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 뭐 대단하다, 특이하다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건너편에서 진짜 한숨이 들렸어요. 이게 뭐지? 뭔 이상한 애가 전화 와서 바빠 죽겠는데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찾아갔어요. 제가 전화드린 강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드리니까 처음에 너무 황당해하면서 막 이력서를 쭉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말 알바를 만약에 만들어주시면 제가 주말 알바 매출에 꽃을 피워드리겠다. 저 알바 매장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일단 뽑혀야 욕을 먹더라도 거기 살아남을 거니까 그냥 던졌죠.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매장에 꽃을 피워드렸어요. 제가 그때 뭘 어떻게 알게 됐냐면 되게 정말 이거는 성공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코스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가서 그걸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구나를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 사업들을 다 전개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저는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게 대기만성이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공부는 진짜 못했고 근데 중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영어 19점을 맞고 집에 갔어요. 공부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부모님은 그래서 잘 놀았죠.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해서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항상 대기만성 사실 무슨 뜻인지도 중학교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19점 맞고 간 날도 엄마가 19점 맞았으니까 그래 뭐 신경을 굳이 쏟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근데 그때도 해주신 말이 너는 대기만성 형이야 하면서 설거지를 해주셨어요. 참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넌 대기만성 형이야.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법이니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저는 그게 세뇌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는 나중에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 신념이 자리 박혀버린 거예요. 난 늦게라도 성공해. 무조건 성공해.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 이 신념을 똑같이 알아봐주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슈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었고 너무 바빠서 일을 오히려 줄이면서 예약을 많이 안 받으면서 이 사업으로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왜냐면 그 일이 언제 사업이라는 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다 보니까 언제 위기가 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검토를 하고 있을 때라서 소개팅도 다 안 받고 거절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됐고, 이런 삶을 바라보는 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태도들이 정말 똑같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만나서 제가 이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뭐 어떤 이해가 되고 나중에 부부 사업을 하는, 그때는 부부 사업에 대한 생각도 없었죠. 왜냐면 괜히 어줍지 않게 시스템에 데리고 나갔다가 헤어지면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나를 알아보고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딱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썸이라 그러죠. 썸 탈 때 두 번째 만난 날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빠 다단계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다단계라는 걸 알아보지도 않은 채 나를 거부할 거면 지금 가라.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빠 불법이야?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응원해줄게. 이런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투잡 세미나를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는 3개월 만에 바로 부부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결론까지 얻게 돼요. 네, 진짜 잠깐 잘 봤죠. 그래서 저희는 딱 가진 게 많이 없었으니까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1년 동안 온전히 매진하겠다. 대신 1년 뒤에 저희가 저희 사비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저희가 원하는 날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5월 19일 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심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건 부모님이 어찌 보면 약간의 그 간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있어서 어떤 틀이 궤도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이 사업을 검토를 같이 해 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가적 마인드를 같이 세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바로 일주일 고민을 하고 바로 둘 다 강남역에서 오피스텔을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빠지지도 않은 채 백상호 앞에 오피스텔로 바로 이사 가게 돼요. 사실 이 사업을 알려주셨던 분들은 저의 수트 고객이었어요. 저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저를 알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저를 찾아왔고 관계 형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뉴스킨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저도 아직 타이밍이 안 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근데 동갑이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죠. 사업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할 때 뉴스킨이 바로 우선순위를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1년 반 동안 이 스폰서사님과 관계를 할 때는 정말 우선순위에도 없었어요. 1%도.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도 없던 일이 지금 저는 전업을 하고 인생의 궤도가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 부산에 저의 스폰서분들 이상으로는 위닝그룹이다 보니까 모두 부산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유롭게 이제 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다? 보상이 궁금하다? 아니면 누군가 소개해줄 게 있다? 뭐 궁금하다 하면 마침 지나가는 길이래요. 나는 분명히 서울에 있고 부산인데 마침 또 내일 가야 된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연락만 터치만 되면 바로 튀어 올라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고민은 나중에 알게 됐죠.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타이밍적으로 다른 사업을 검토하게 될 때 그 옆에 온전히 있어주셨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을 알게 됐고 사실 정말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수트 사업을 제가 모든 걸 런칭하고 다 기획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애정은 당연히 거기에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알면 알수록 저는 수트쟁이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지. 근데 온전히 영화 너가 사업가라면 사업성이 더 높은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이 계속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하나를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직장을 들어가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요. 매월 15일 2번, 1일 2번. 그 잔에 맞춰서 나 혼자 먹던 우리 4인 가족이 먹던 그 커피잔 하나로 한 달 내내 나눠 먹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기를 내겠죠. 그러니까 커피 2잔을 만드는 삶을 도전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이나 카페를 하든 그러니까 스스로에 의해서 2잔을 만들어내겠다는 욕심을 내고 그 욕심낸 사람들이 2잔을 먹을 수도 있고 3잔을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직장인보다 더 못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결단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뉴스킨 사업을 알면 알수록
수십 잔의 잔이 저기 앞에 아른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정하기 싫은데 자꾸 보여요, 커피잔이. 그래서 저는 내려놓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시스템으로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구나를 명확히 알게 돼요. 아직까지도 예전에 친구들은 영화 그래도 그 스트 브랜드 너무 아깝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확신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 라르안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다 아시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트 브랜드 제 브랜드 이름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강남역에 가볼까요? 더 잔인해지죠. 라르안 아세요? 그럼 다 모를 거예요 아무도. 그게 사업성인 것 같아요. 정말 심플한 질문 하나로. 근데 뉴스킨 아세요? 그럼 저 좀 싫어요, 좋아요. 안다는 그 브랜드 인지 단계라는 게 그 브랜드 인지를 하기까지 모든 브랜드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할애하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로 되게 심플하게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오면은 다 배우는 이 사사분면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똑같이 직장인으로서 일을 한 거죠. 랄프로렌에 입사를 했고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똑같이 저는 또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수트 사업을 한다 그러고 수트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자칭하면서 저는 이쪽으로 넘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저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명확히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나의 미래가 확실히 바뀐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업을 열심히 전개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기까지 어떤 확신을 끌어올리는 그 단계까지 제가 필요했던 건 사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책으로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인정해야 될 건 빨리빨리 인정하고 그 메가 트렌드 계열에 내가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인스타그램을 펼쳐보셔도 이걸 뭐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나만의 어떤 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뭐 향후 몇 년 뒤에 수익의 크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인플루엔서들의 시대가 왔고 1인 기업과 뭐 1인 유튜버 시대들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보면 앞으로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정말 불가피하구나라는 게 정말 인정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라르안 수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저는 네이버 어떤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트 입고 싶은 욕망을 자극해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와이프들 아니면 여자친구들이 끌고 저한테 와요. 이 사람처럼 수트 입어 이러면서 그렇게 저는 마케팅을 해서 마케팅 돈 하나도 안 쓰고 이미 이렇게 어떤 인플루엔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플랫폼처럼.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이 있었던 게 저는 이 사업을 뭐 조금 성공해야지라고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아예. 이 네트워크 시장, 이 뉴스킨 시장에서 진짜 내 이름 하나 남겨보자. 왜냐면 저는 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미 수트라는 어찌 보면 아까 인지도도 훨씬 바닥인 그 브랜드로도 나름의 성공을 해보니까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미 검증된 걸로는 이 생태계에서는 더 하기 쉽겠다라는 게 보였어요. 성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신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으로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수트를 만들어주는 좋은 공장이 있죠. 그리고 그 수트 공장에서 나온 어찌 보면 디자인인데 멋진 옷을 입고 싶은 고객이 있어요. 저는 수트 대표라고 어떤 수트 브랜드 대표라는 직함을 쓰지 않고 수트 디렉터라는 명을 썼어요. 명함에다가. 그 뜻이 뭐냐면 너가 필요한 공장과 고객을 내가 디자인자로 조금만 해서 이어줄게. 나를 통해서 수트라는 어떤 매개체를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내기. 되게 어디서 많이 비슷한 구조지 않아요? 지금 우버, 에어비앤비, 뉴스킨 모두가 지금 이렇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더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SNS 툴을 이용해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파트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국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는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즐기고 단순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내가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글을 올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일 거고 내가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미래를 건설해 나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들이 뭘까를 고민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업적으로 확장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진짜 전개에 저희가 고생한 이야기와 리얼 스토리로 완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까지 사업성을 보고 뛰어들면 바로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와, 쟤 진짜 깡이다. 저런 사람 리크루팅하고 싶다. 저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내 조직 다 키워주겠네. 그러고 저희도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선호 사장님이 조인을 하면서 내가 2천 간당간당 했으니까 들어오면 2천, 2천, 4천. 당연히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2천, 2천이 합쳐졌는데 왜 150, 1,500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나. 이거 뭔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빌드와 우리는 리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빌드가 결국 GV를 뜻하는 거고 리드는 리크루팅 싸움인 건데 어찌 보면 뭐가 무조건 100%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49대 51 약간의 퍼센티지의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는 진짜 많이 뛰어다녔어요. 스폰서님들한테 GV가 힘들다 그러면 영훈 사장님 양에서 집이 나와요. 그 얘기밖에 안 들어오니까 왜냐면 다 부산에 계셨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전단지 작업도 다 해봤고 근데 그건 결코 SNS에 올리지 못해요. 사업가의 뒷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맨날 매일같이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인스타에 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카페만 올려요. 내가 원하는 삶.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어떤 자산을 구축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저희 진짜 맨날 사진 찍었어요. 이거 1년, 2년 뒤에 분명히 세미나 자료에 써야 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러면서 이런 GV를 안정화해야 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대전, 대구, 뭐 광주 전화번 오면 시동 키고 달려갔어요. GV가 뜨던 안 뜨던. 그렇게 우리의 어떤 스킬적인 거는 노력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뒀던 건 리크루팅. 팀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건 정말 매일같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 2000GV의 마일 2000GV를 저희는 정말 누구보다 겪었고 루비 에메랄드 되면 나아지겠지 안 나아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계속 독립이 되고 이거 그럼 언제까지 팀멜리트 돼서도 2000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정말 잘했던 건 이 2000GV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2000GV를 하더라도 이 똑같이 2000GV를 할 팀을 만들자 계속. 그래서 저희는 2000GV를 꾸준히 2000GV 했어요. 꾸준히 2000GV 하고 할 때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이 2000GV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OV는 막 15,000 OV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2000GV 지속적으로 했지만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시작과 동시에 결단을 내리고 투자하자. 그래서 설령 103호 바로 앞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어요. 그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선우 사장님이랑 저랑 살고 있었던 원래 강남에 있었던 오피스텔 2개를 합쳐서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이 3개월간 안 빠졌어요. 웨이브 막 소리 나요. 근데 그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직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지? 근데 그때 정말 둘이서 2시간 고민하면서 그 250, 뭐 한 2-3달 안에 빠질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면 그때 받는 월급이 사실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들어오면 월세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00은 마이너스가 날 거다. 300을 1년 동안 해보자 3,600. 내 수트 사업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근데 우리 이거 인생 걸려고 지금 전업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3,600, 뭐 맥시멈 5천만 원 가까이를 투자도 안 하고 그런 걸 감내할 그릇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으로 내가 우리 가족, 우리 가문까지 바꿀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냥 가자.
이거 내 모든 족을 세워서라도 이건 된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집에 이사한 거죠. 이사해서 몇 달이 지났어요. 또. 근데 그렇게 또 그런 마인드로 가면 또 잘했을 것 같죠? 지금 생각해도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이사를 가놓고 모닝스쿨을 호기롭게 등록해요. 근데 모닝스쿨 해보신 분들 다 공감해요. 모닝스쿨 듣고 와서 단잠에 빠져요.